안녕하세요. 직방부동산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임대차 계약, 특히 전세 계약을 이제 체결하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조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만 일단 많이 맞추시고 진행을 하시면은 전세 사기나 어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 재미없더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 거니까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약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사 갈 지역을 보통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도록 보긴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장에 가서 실제로 부동산 사무실을 들어가서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사는 집은 어떠한지, 방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하고 층수는 몇 층까지가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이제 얘기를 나누다면서 이제 내 예산에 맞는 집을 이제 찾아서 이제 그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보는 것까지는 내가 어떤 계약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될 거 없는데 이제 이 집이 이제 마음에 들어요. 이제 내 예산이랑도 어느 정도 일치가 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이제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물건이라는 게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계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섣부르게 계약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부동산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문제될 게 없지만 만약에 꼼꼼하게 못 챙겨주신다면 임차인 분께서 이제 그것을 챙겨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물건이 이제 마음에 들게 되면 이제 부동산에 이제 그 사무실에 들어가게 돼서 그러면 이거 등기부등본 좀 보여주세요 또는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중개사 사장님께서 이제 그 등기부등본을 이제 그 떼실 거예요. 떼신 다음에 주택이 이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아니면 아파트인지 뭐 요런 이제 주택 주거별 대분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 집합 건물이나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안에 어떤 전세권이 있는지, 어떤 가등기가 있는지, 가처분 또는 거의 흔하진 않지만 예고 등기나 임차권 등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실 거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간혹 다가구 주택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층수에 거주하는 분이 전입신고가 안 돼서 전세권을 설정을 한 경우거든요. 근데 전세권 설정도 주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없지만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물건, 지금 말씀드린 물건이 조금 있다면 조금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고요. 이왕이면은 그 물건을 계약하지 않는 게 일반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찾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세입자분들이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게 근저당권일 거예요. 저당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당권은 우리가 쉽게 마주치기가 쉽진 않고요. 근저당권은 대부분 이제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은 아니거든요. 보통 실제 대출액의 110에서 120% 정도 이제 높여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만약에 금액이 시세랑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되는데 시세 대비 70%가 넘지 않는다면 물건이 그렇게 문제될 만한 요소가 생길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같이 집값이 떨어지는 시국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될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70% 시세 대비 70%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독이나 다가구와 같이 다른 세대들이 또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거기에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전세 보증금을 납부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때는 이제 근저당권 채권 최고의 플러스 다른 다른 집 호수의 보증금의 합을 구해 보신 다음에 그거의 70% 합이 70%를 넘지 않으면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축물 대장을 그 사무실에 가시면 부동산 사장님께 건축물 대장을 한번 떼달라고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건축물 대장을 왜 떼보냐면 솔직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건축물 대장 그 면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위법 건축물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 그 집, 그 구역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딱 떼시면 건축물 대장 전유부를 떼시면 그 오른쪽 위에 그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 빨간색이었나?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은 됩니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게 환가하는 데 있어서 집값이 조금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위반 건축물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근데 정 안 되면 들어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만약에 내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위반 건축물인 물건은 빼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독 다가구와 같이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전세 대출로 많이 얻으시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시게 되는 경우 웬만하면 계약금을 최소화해서 거시는 게 낫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계약금이 웬만하면은 50에서 100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혹 저 같은 경우는 뭐 30만원의 제 가계약금을 넣어드릴 경우도 있긴 있는데 웬만해서는 50 선에서 끝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가계약금 돌려받을 일이 이제 있을 때 이게 조금 분쟁이 된다면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더 불리하니까요. 최대한 적게 진행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특이하게 이거는 가계약금을 넣으시기 전에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건 전세자금 대출로 해서 제가 전세를 들어가는 거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하고 제가 납부한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요 얘기랑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을 만약에 가입하시는 경우 저는 이 물건에 대해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니 그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시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제가 임대인에게 보낸 가계약금은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약을 반드시 요청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부동산의 답변을 들으세요.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계좌로 그 가계약금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보내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고 보증보험이 안 된 경우 이거를 이제 임차인분이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해지한다고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장마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집을 구할 때 비 오는 날은 집을 별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 오는 때의 집 상태를 보통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맑은 날 집을 봐가지고 집에 물이 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을 때에는 일단은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부동산에 물어봐도 부동산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 물이 샌다 하더라도 얘기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물이 샌다 그러면 안 들어올 거가 아니까 얘기를 굳이 안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세입자님이 이제 그 집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 이왕이면은 전 세입자가 살고 있을 때 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도배장판이 싹 돼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결로가 생긴 집들도 약간은 티가 나고요. 그다음에 물이 새는 집 같은 경우는 티가 그래도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벽지를 뭐 덧방을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색깔이 좀 변화가 있으면 물이 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집의 꼭대기층, 뭐 층간소음 때문에 꼭대기층을 싫어하시는 분, 일부러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꼭대기층은 방수 문제로 인해서 약간 물이 새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천장을 확인하시고 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깨끗한 경우에는 이걸 뭐 특이하게 쓰기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만약에 조금 이제 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곰팡이가 있고 뭐 좀 젖었었던 어떤 그런 흔적들이 있다 그러면은 계약 이후에는 크게 이거를 뭐 강하게 이거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만한 수단이 없어서, 계약 전에 지금 이거 물 샌 거 같은 물 샌 거 같은 문제가 지금 발생한 곳이 있는데 이곳을 수리해 준다, 또는 이런 현상이 또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은 이 부분을 수리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약을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특약을 넣어놔야 추후에 비가 진짜 샜을 때 임차인은 그 빗물 떨어지는 곳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빨리 임대인은 계약서에 적어놓은 책임감 때문에라도 빨리 그걸 수리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 집이 조금 여기 물 새는 흔적들이 되게 많네 그러면은 그 특약을 반드시 요구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그 특약을 안 지켜준다 그러면 그냥 그 물건을 구하는 거를 약간 좀 보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는 얘기인데, 집주인이 이제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에서 이 집은 이제 곧 매매될 거니까 매수인 분이랑 이제 계약하셔야 돼요, 이러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웬만해선, 그리고 매수인 분이랑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긴 한데, 근데 만약에 이제 만일에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매수인이랑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이 빠그러지는 경우, 그러니까 취소되는 경우, 또 해지되는 경우, 이럴 경우 이제 임차인이 그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임대인과 매매 예정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명의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집들은 반드시 깡통주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시세를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전세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나중에 그 보증금을 조금 손해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약금을 이제 줄 때 그 얘기를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계약금에 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라고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이면 원래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10%거든요. 그러면은 2억이면 2천만 원이 계약금이 돼버리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가계약금을 50만 원을 넣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 주고받은 돈을 해약금으로 한다, 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안 적어 놓게 되면 만약에 추후에 분쟁과 소송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임대인이 50만 원 가계는 가계약금이었고 2천만 원이 계약금이기 때문에 1950만 원 더 내놔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쟁을 애초에 그 싹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이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된다, 해약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부동산에 얘기를 해 놓으시면 그거를 이제 임대인에게 전달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계약금 입금 전에 그런 얘기들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소유자분이 해당 지역이 없어서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가족이 오거나 뭐 배우자가 오거나 뭐 친척이 오거나 하더라도 반드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가계약금을 넣으시고 나중에 추후에도 뭐 중도금, 잔금 넣으실 때에도 반드시 명의인 통장으로 돈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들어가시면 그 집의 상태를 다 사진으로 다 남겨 놓으신 다음에 문제가 될 만한 거가 있으면 임대인에게 미리 얘기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사를 나가실 때 임차인이 망가뜨렸다라는 어떤 얘기를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은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이게 좀 임대인을 못 믿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고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이게 추후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괜히 이제 임차인분이 약자기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 놓고 뭐 영상을 찍어 놓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집안의 어떤 정보를 좀 남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보러 갔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집 요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모기장이 조금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모기장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또는 여기 유리가 살짝 깨져 있는데 이 유리 깨진 거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문고리가 잘 안 걸리는데 문고리를 좀 갈아주셨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이 얘기를 부동산이나 주인한테 구두로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말로 해서 고쳐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생각이시라면 그렇게 말로만 하고 끝내셔도 되는데, 이 수리 부분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시면 가계약금 넣기 전에 그걸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인이 승인을 해주면 그 가계약금 넣으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물건에서 그냥 그 물건이랑 안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계약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월세 계약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의외로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크지도 않은데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임대차 보호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면 이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일정의 범위는 뭐냐면 이 일정의 범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다른 어떤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경매 상황 발생 시, 경매나 분매 상황 발생 시 다른 채권자들보다 이 금액만큼은 우선 변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 5천만 원, 물론 이게 연도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이제 21년 5월 11일 개정으로 21년 5월 11일 이후에 근저당 설정된 게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도수별로 조금씩 금액은 다른데 그거 나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그 표를 찾아보시면 눈으로 보기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21년 5월 11일 이후 근저당 설정된 거 경우 최우선 변제 금액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이제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내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 보증금 이 물건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그 세입자는 5천만 원은 받고 나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밀억제권료 이제 경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종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4,300만 원까지 보증금 4,300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되기 때문에 거의 이걸 잃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싼 매물 들어가지 않는 이상 잃을 일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은 2,300만 원이 수도권 중에 광역시 그리고 다른 일반 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300만 원이고요. 그 밖의 지역은 이제 막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무슨 도,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약간 좀 우리가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이제 보증금 2천만 원까지는 최우선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이하이다 그러면은 나 보증금 이거 잃을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최우선 면제 금액이 있더라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천만 원짜리 서울에서 5천만 원짜리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 건물이 예를 들어 한 7천만 원이다. 그 집값이 7천만 원이다. 물론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서울에 싼 집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7천만 원의 반값인 3,50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말은 서울특별시 5천만 원이지만 그런 경우에 3,5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과대평가된 집에는 최우선 면제 금액 밑이다 하더라도 네, 들어가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런 집이 요즘 근데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집값이 전세 대비 좀 많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하시고 이 영상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좀 더 불안감 없이 집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비타민 같은 또 해독약 같은 그런 영상이 되길 바란 마음으로 촬영을 했고요. 좋은 집 구하실 때 이게 너무 집이 깨끗하고 좋다 요거에 웬만하면 혹하지 마시고 내가 좀 내 선택이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가계약금이 조금 큰 경우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단 제가 생각했을 때 뭐 계약금이 뭐 30만 원이다 한 50만 원이나 정도 되면은 내 감을 믿고 해보셔도 돼요. 왜냐면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 집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30이나 50 정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투자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조금 두시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가계약금을 보내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